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붉은 황토밭 한복판에 처박혔어요. 한 여자가 이마에 피를 흘리며 차 밖을 나왔죠. 아니, 내 고구마 밭을 다 망쳐놓으면 어떡해?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에 선 남자의 뒤로 남해의 해풍을 머금은 끝없는 고구마 밭이 펼쳐져 있었죠. 그 붉은 땅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도대체 해남 땅끝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소율은 평범한 아내였어요. 33, 결혼 5년 차. 남편 차병규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죠.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소율이 운영하는 작은 꽃집 덕에 둘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었어요. 소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죠. 양재동 꽃시장에서 꽃을 떼어다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까지 배달까지 뛰었어요. 남편 병규는 중소기업 영업사원이었는데 실적에 따라 월급이 불규칙하다 보니 집안 생활비는 거의 소율의 꽃집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웃이었죠. 옆집에 사는 오세린이라는 여자. 이사 온 첫날부터 남편에게 유독 다정했어요. 택배가 왔다며 문을 두드리고 반찬을 만들었다며 밀폐 용기를 건넸죠. 소율이 꽃집에 나가 있는 시간을 정확히 노렸어요. 소율도 처음엔 그냥 친절한 이웃이려니 했죠. 설마 했거든요. 옆집에 사는 여자가 남의 남편한테 손을 뻗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결정적인 건 결혼기념일 전날이었어요. 소율이 꽃다발을 직접 만들어 일찍 집에 들어왔죠. 그날 소율이 준비한 건 화려한 장미가 아니었어요. 당신을 존경하고 우리 가정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미의 카네이션이었죠. 소율이 그 꽃의 줄기를 다듬는 동안 남편은 소율의 인생의 줄기를 자르고 있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로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TV 소리는 아니었어요. 낯익은 웃음소리, 그리고 속삭이는 목소리. 소율의 손에서 꽃다발이 떨어졌어요. 꽃잎이 현관 바닥에 흩어지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죠. 소파 위에 남편 병규와 세린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세린의 손이 병규의 무릎 위에 올라가 있었죠. 둘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어요. 고개만 살짝 돌리면 입술이 닿을 거리. 소율이 거기 서 있는 줄도 모르고 병규가 세린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어요. 세린이 킥킥거리며 웃었죠. 그 웃음소리가 소율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소율이 한 발짝 물러섰어요. 현관의 신발장에 등이 부딪혔죠. 쿵 하는 소리에 병규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제야 아내가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병규의 표정이 변했어요. 하지만 놀라움은 아니었죠. 귀찮다는 듯한 한숨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들킬 걸 각오하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죠. 세리는 달랐어요. 그녀는 일어서지도 않았어요. 소파에 기대앉은 채로 소율을 올려다봤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그 눈빛에 미안함 같은 건 한 톨도 없었어요. 오히려 결국 들켰네가 아니라 이제야 왔네에 가까운 여유가 묻어나고 있었죠. 소율의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지난 몇 달간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병규가 갑자기 야근이 잦아진 것. 주말마다 무슨 모임이라며 나간 것. 세린의 밀폐용기에 유독 병규가 좋아하는 반찬만 들어있었던 것. 전부 연결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면서
소율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죠. 바닥에 떨어진 꽃다발 위로 소율의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결혼 기념일에 남편에게 줄 카네이션, 리본까지 묶어놓은 그 꽃이 지금 현관 바닥에서 밟히고 있었어요. 소율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죠. 얼마나 됐어? 병규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세린이 소파에 기댄 채로 느긋하게 말했죠. 한 1년? 그 한마디가 비수였어요. 1년. 자기가 꽃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며 생활비를 벌 동안 남편은 바로 옆집 여자와 1년을 보냈던 거예요. 소율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지만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고 버텼죠. 병규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냈어요. 소율에게 툭 던졌죠. 이혼합의서였어요.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보름 전이었어요. 소율이 모르는 사이 모든 게 이미 끝나 있었던 거예요. 서류를 던지면서 병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매일 새벽부터 꽃집 나가고 밤에 지쳐서 쓰러지니까 집에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몰랐다고. 나도 외로웠다고. 마치 이 모든 게 소율 탓이라는 투였죠. 가족 먹여 살리려고 새벽잠 줄여가며 일했더니 그게 죄가 된 거였어요. 세린이 병규의 팔짱을 끼며 빙긋 웃었어요. 그리고 소율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언니, 미안한데 병규 씨가 나한테 먼저 고백했어. 그러니까 정리하자, 깔끔하게. 소율의 손이 이혼합의서를 집었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흔들렸죠. 눈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이 남자를 믿고 이 집을 지키고 매일 새벽 꽃시장에 나갔던 게 전부 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는 거였죠. 그동안 버틴 날들이 머릿속에서 숫자처럼 계산됐어요. 남편은 일이 힘들지는 않는지, 다리가 얼마나 부었는지, 그런 건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소율은 더 이상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돌아서서 현관문을 열었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복도로 나왔어요.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가 닫은 게 아니었죠. 안에서 누군가가 닫은 거였어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보내듯. 소율은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만 전화할 곳이 없었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어요. 결혼하면서 친구들과도 멀어졌죠. 이 세상에 소율의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빌라 복도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죠. 소율은 그 불빛 아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죠. 꽃집이 아직 자기 명의라는 것. 하지만 권리금을 받고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당장 통장에 남은 건 300만 원뿐이었어요. 소율이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 복도에서 밤을 새울 수는 없었죠. 꽃집도 남편도 집도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오늘 밤만큼은 여기서 벗어나야 했어요. 소율은 핸드폰 전원을 껐어요. 병규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거든요. 주차장으로 내려가 낡은 경차의 시동을 걸었어요. 차량 내비게이션을 켜고 서울에서 가장 먼 곳, 육지의 끝이라 불리는 전라남도 해남을 검색했죠. 한밤의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죠.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4시간이 넘도록 쉬지 않았죠.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엑셀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해남에 가까워질수록
빗줄기가 거세졌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좌우로 움직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좁은 농로의 커브길에서 핸들이 미끄러졌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젖은 황토 위에선 소용이 없었죠.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어요. 경차가 도랑을 넘어 붉은 황토밭 한복판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쾅 하는 충격과 함께 모든 게 멈췄죠. 에어백이 터지고 소율의 의식이 아득해졌어요. 그런데 소율은 아직 몰랐어요. 이 추락이 끝이 아니라 위대한 시작이라는 걸요. 대한민국의 끝, 해남의 붉은 황토 땅에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소율의 눈앞에 보인 건 낮은 천장과 나무 기둥이었어요. 어디선가 된장찌개 냄새가 났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멍투성이인 듯 근육 하나하나가 비명을 질렀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 무리하면 안 돼. 낯선 목소리였어요. 굵고 낮은데 거칠지 않은 묘하게 안심이 되는 음색이었죠. 소율이 고개를 돌렸어요. 창문 너머로 끝도 없는 붉은 황토밭이 보였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투박한 작업복에 흙 묻은 장화, 햇볕에 그을린 넓은 어깨, 시골 농부가 분명했는데 눈빛만은 어딘가 달랐어요. 그 안에 흙을 만지는 사람의 것이 아닌 날카로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죠. 강도아 38. 해남 땅끝 마을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남자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농사꾼으로 알고 있었죠. 소율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의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거실 한쪽에는 농업 관련 서적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그 사이에 영문 원서와 경영학 책들이 섞여 있었어요. 농사꾼의 서재치고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죠. 도아가 밥상을 내왔어요. 된장찌개에 고구마 순나물, 갓김치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죠. 소율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어요. 목이 메어서 삼킬 수가 없었거든요. 어젯밤 일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남편의 한숨, 세린의 비웃음, 현관 바닥에 떨어진 카네이션, 소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밥상 앞에서 울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도아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죠. 현관 앞 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올 시간을 준 거였죠. 한참이 지나서야 소율이 부은 눈으로 마루에 나왔어요. 도아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죠. 차는 내가 마을 정비소에 맡겨뒀어요. 다행히 엔진은 살아있으니까 2, 3일이면 될 거예요. 소율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죠.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여기서 좀 있어도 될까요? 2, 3일만요. 갈 데가 없어서. 도아가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소율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죠. 퉁퉁 부은 눈, 마른 입술, 손등에 남은 에어백 화상 자국,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왜 새벽에 해남까지 혼자 왔는지, 왜 울고 있는지, 아무것도요. 빈방 있으니까 쓰세요. 밥은 아침 저녁으로 차려놓을 테니 편할 때 드시고. 그게 다였어요. 소율은 그 짧은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결혼 5년 동안 남편한테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편할 때 먹으라는 그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날 오후 소율은 빈방에 누워 오래간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서울에서는 항상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거든요. 꽃시장에 가야 하니까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죠. 해남에 온 첫날, 소율은 처음으로 알람 없이 눈을 감았어요.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병규가 소율의 꽃집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에는 세린이 팔짱을 끼고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여기 위치 괜찮은데? 역 앞이라 유동 인구도 많고. 세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소율의 꽃집을 노리고 있었죠. 꽃집이 아니라 그 자리가 탐났던 거예요. 역세권 1층 상가. 권리금만 해도 몇 천은 될 자리였거든요. 병규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소율 명의의 가게를 어떻게 넘길 수 있는지 물었죠. 전화를 끊은 병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가게 명의가 소율 단독이라 본인 동의 없이는 건드릴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거든요. 세린이 병규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어요.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넣으면 되잖아. 꽃집 반은 당신 거라고 우기면 돼. 어차피 그 여자 변호사 쓸 돈도 없을 거야. 병규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세린이 시킨 대로 법무사를 찾아가기로 했죠. 그런데 세린에게는 병규한테 말하지 않은 계산이 하나 더 있었어요. 꽃집을 넘겨받은 뒤 병규까지 정리할 생각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녀가 원한 건 남편이 아니라 재산이었죠. 옆집 유부남에게 1년을 투자한 건 이 한 방을 위해서였어요. 세린이 병규 뒤를 따라 걸으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 눈빛은 병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꽃집 간판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편 해남에서는 소율이 잠에서 깨어나 마당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도화가 밭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경운기 뒤에 고구마 상자가 가득 실려 있었죠. 경운기가 마당에 멈추자 도화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순간 달라졌죠. 농사꾼의 느긋함이 사라지고 어떤 긴장감이 얼굴을 스쳤어요. 도화가 고구마 상자를 내려놓고 집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소율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죠. 집 뒤편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여는 순간 안쪽이 잠깐 보였죠. 농기구가 아니었어요. 모니터 여러 대와 서류가 쌓인 책상이었죠. 농촌 창고에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소율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지금은 남의 비밀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마당 한쪽에 놓인 고구마 상자에서 흙 묻은 고구마 하나가 굴러떨어졌어요. 소율이 주워들었죠. 묵직하고 단단했어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자는 도대체 뭘로 사는 걸까? 고구마 농사만으로 이 넓은 땅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 서재에 꽂혀 있던 영문 경영 서적은 뭐고, 뒤편 창고에 있던 모니터들은 또 뭔가. 소율의 시선이 집 뒤편 창고 쪽으로 향했어요. 문은 이미 닫혀 있었죠. 그때 도화가 창고에서 나왔어요. 아까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다시 느긋한 농부의 얼굴이었죠. 그의 손에는 갓 삶은 고구마가 담긴 냄비가 들려 있었어요. 배고프죠? 우리 밭 고구마예요. 해남 황토 고구마가 전국에서 제일 달거든요. 소율은 건네받은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정말 달았죠. 꿀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도화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소율의 눈에 평상 위에 놓인 시계 하나가 들어왔어요. 흙이 튀어 있었지만 그 틈으로 빛나는 금속의 질감은 예사롭지 않았죠. 꽃집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수많은 예물 시계를 봐왔던 소율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농사꾼이 밭일할 때 차기엔 집 한 채 값은 좋게 나가는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거요. 소율의 시선이 다시 집 뒤편 창고 쪽으로 향했어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 걸까? 소율은 아직 몰랐어요. 이 조용한 농부가 해남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 혁신을 이끄는 젊은 거물이라는 거요. 그리고 이 남자의 비밀이 소율의 복수에 날개를 달아줄 거라는 걸요. 서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병규와 세린이 소율의 마지막 재산을 빼앗으려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버린 아내가 지금 대한민국 땅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를요. 해남에서의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소율은 마당에 서서 고구마밭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봤죠. 서울에서는 한 번도 해 뜨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새벽 4시면 꽃시장으로 달려가야 했고, 해가 뜨는 시간엔 이미 가게 안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으니까요. 이곳의 아침은 달랐어요. 바람에 섞여 오는 흙냄새,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시간, 소율의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숨 쉬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소율이 받자마자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법무사라고 했어요. 차병규 씨 측 대리인이라면서 이혼 재산분할 관련해서 꽃집 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해왔죠.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차병규 씨가 소율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대리권 위임장까지 받아놨다고요. 이미 서류가 접수된 상태라고 했어요. 소율의 손이 떨렸어요. 수차례 연락이라니. 사실 소율은 해남으로 내려오는 내내 핸드폰을 꺼두고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공포였으니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5시간 동안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죠. 병규는 그 짧은 공백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를 찍어 놓은 뒤 아내가 의도적으로 잠적했다는 증거로 법무사에게 넘긴 거였죠. 소율을 도망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법무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병규 씨가 혼인 기간 중 꽃집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지분의 절반을 요구한다고요. 소율은 웃을 뻔했어요. 기여라니. 그 남자가 꽃집에서 한 게 뭐가 있죠. 화분 하나 옮긴 적도 없고 배달 한 번 나간 적도 없었어요. 새벽마다 혼자 꽃시장을 뛰고 밤늦게까지 배달하고 장부 정리까지 다 소율 혼자 했는데 그게 기여예요? 전화를 끊은 소율은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집도 뺏기고 남편도 뺏기고 이제 꽃집까지 뺏기게 생겼어요. 5년 동안 새벽잠 줄여가며 피땀으로 일군 가게를 불륜한 남편이 반을 가져가겠다니.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죠. 분하고 억울한 게 통증보다 먼저였거든요. 그때 도아가 밭에서 돌아왔어요. 마루에 앉아있는 소율의 얼굴을 보더니 멈칫했죠. 아침에 해를 보며 웃던 사람이 불과 1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도아는 또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장화의 흙을 털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소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변호사 아는 분 있으세요? 도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소율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하지만 울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서글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도아가 잠시 소율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짧게 몇 마디를 나눴죠. 전화를 끊고 도아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한 분이 올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잘하는 분이니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소율은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이 낯선 남자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호의가 절실했죠. 그날 밤이었어요. 소율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왔어요. 시골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늘이었어요. 그때 창고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도아가 아직 안에 있는 거였죠. 소율은 일부러 간 게 아니었어요. 화장실을 가려다 불빛이 보여서
그쪽으로 발길이 향한 거였죠. 창고 문은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에 뒤틀린 오래된 나무 판자 벽 사이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법한 틈이 벌어져 있었죠. 소율은 홀린 듯 그 틈 사이로 눈을 가져다 댔죠. 소율의 눈이 커졌어요. 모니터 4대가 나란히 켜져 있었어요. 실시간 주식 차트, 해외 선물 거래 화면, 그리고 영문으로 가득한 투자 보고서. 도아가 헤드셋을 끼고 누군가와 영어로 통화하고 있었죠. 유창했어요. 농사꾼의 투박한 말투는 사라지고 날카롭고 정확한 비즈니스 영어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소율은 숨을 멈췄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영문 경영서적, 집 한 채 갑자리 시계, 그리고 이 창고, 도아는 그냥 농부가 아니었어요. 소율이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 바람에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가 바스락 소리를 냈죠. 창고 안에서 영어가 뚝 끊겼고 잠시 후 창고 문이 안에서 열렸어요. 도아가 문 앞에 서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소율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도아의 얼굴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정적이 흘렀죠. 밤바람에 창고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도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안경 너머의 눈빛은 아침에 봤던 그 농부의 것이 아니었죠. 여긴 조용히 살려고 만든 곳입니다. 그 선은 넘지 말아주세요. 내일 차 나오는 대로 떠나주십시오. 소율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에 화가 담긴 게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간절한 경계선 같았어요. 소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어요. 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서울에서 쫓겨나고 이제 여기서도 쫓겨나는 거였죠. 남편한테 버림받고 이웃한테 밟히고 도망친 곳에서마저 내쳐지는 이 꼴이 서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울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배신당해 여기까지 숨어 들어온 사람이라면 자신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소율의 불행이 그에게는 불청객이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도아의 냉정함이 악의가 아니라 상처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소율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꽃집 건물주한테서 온 거였죠. 임대 관리인 안내. 한소율 씨, 건물주입니다. 오늘 오전 부근 차병규 씨와 세린 씨가 방문하여 임차인 부재 및 사업장 방치 상황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고 방지 차원에서 배우자 권한으로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금일 교체 완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가게 운영 및 본인 확인 관련 사항은 부근과 상의하시고 필요시 방문 바랍니다. 소율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건물주가 왜 이런 문자를 보낸 건지 소율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임대차 계약은 소율 본인 명의인데 남편이라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다니요. 하지만 뒤를 파고 들어간 건 세린이었어요. 건물주는 예전부터 세린과 안면이 있었거든요. 세린이 미리 건물주를 찾아가서 소율이 야반도주했다고 가게를 내팽개치고 도망갔다고 이대로 두면 가게가 망할 거라고 거짓말을 해둔 거였죠. 건물주 앞에서 일부러 눈물까지 보였어요. 제가 이 가게 살려보려고요. 그렇게 말하며 소율을 무책임한 여자로 만들었죠. 남편인 병규 씨가 대신 관리해야 한다며 건물주를 구슬렸어요. 법을 잘 모르는 나이 든 건물주는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였죠. 법무사 전화도 그렇고 건물주 연락도 그렇고 너무 빠르고 정확했거든요. 병규 혼자서는 이런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전부 세린이 뒤에서 판을 짜고 있었죠.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지 않으면 5년간 피땀으로 일군 꽃집이 완전히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거였죠. 소율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도화의 장화도 경운기도 보이지 않았죠. 평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소율이 열어봤죠. 차 열쇠와 메모지 한 장이었어요. 차술이 끝났어요. 정비소에서 가져왔습니다. 변호사 연락처 적어놨으니 싸워야 한다면 연락하세요. 강도아. 소율은 그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어젯밤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 아침에는 차까지 찾아다 놓은 거였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남자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서울로 가서 꽃집을 되찾아야 했어요. 소율이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에 도화의 한옥이 비쳤죠. 붉은 황토밭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며칠 전 도망치듯 내려왔던 길을 지금은 싸우러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번엔 되찾으러 가는 길이었죠. 이번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소율은 처음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소율에게는 변호사도 없고 돈도 없고 편도 없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죠. 그래도 엑셀을 밟았어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소율은 아직 몰랐어요. 세린이 비밀번호보다 더 무서운 것을 준비해두고 있다는 걸. 그 함정에 빠져 바닥까지 떨어진 소율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이 해남의 그 남자라는 걸.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소율이가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꽃집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도망간 해남에서마저 쫓겨나게 됐죠. 그런데 그 차가운 농부가 떠나라면서도 차를 고쳐놓고 최고의 변호사까지 붙여줬죠. 도아라는 남자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서울에서 기다리는 건 상상 이상의 함정이래요. 과연 소율이는 꽃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서울까지 5시간을 달렸어요. 소율은 쉬지 않았죠. 졸음이 밀려와도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맞으며 버텼어요. 멈추면 용기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꽃집이 있는 골목에 차를 세웠을 때 소율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간판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소율이 5년간 달고 있던 소율의 꽃이라는 손글씨 간판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 자리엔 반짝이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죠. 세린 플라워. 소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겨우 차에서 내려가게 앞으로 다가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죠. 꽃은 그대로였어요. 소율이 떠나기 전에 물을 줬던 장미 화분도 직접 만든 드라이 플라워 리스도 전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달라진 건 주인이었죠. 카운터에 세린이 앉아 있었어요. 소율의 앞치마를 두르고 소율의 가위를 들고 소율의 자리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죠. 소율이 문을 당겼어요. 열리지 않았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유리문을 두드렸어요. 세린이 고개를 들었죠. 소율과 눈이 마주쳤어요. 세린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문 앞까지 걸어왔죠. 하지만 문은 열지 않았어요. 유리 너머로 입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선명하게 읽혔죠. 이제 내 자리는 없어. 소율의 주먹이 떨렸어요. 유리문을 마구 두드렸죠. 세린은 돌아서서 카운터로 갔어요. 핸드폰을 드는 게 보였죠. 몇 분 후 경찰차가 왔어요. 소율은 당연히 자기 가게를 되찾으러 온 거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경찰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경찰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죠. 차병규 명의로 접수된 가출 신고서였어요. 날짜는 소율이 해남으로 떠난 다음 날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적혀 있었어요. 소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가출 신고라니 자기가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 그걸 가출이라고 신고한 거였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가출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가 하나 더 있었죠. 정신과 진료 기록이었어요. 소율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죠. 우울증과 충동 조절 장애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율은 이게 뭐냐고 자기는 정신과에 간 적 없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서류상으로는 남편이 아내의 안전을 걱정해서 신고한 형태였거든요. 오히려 소율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기록의 내용과 맞아 보였어요. 그때 가게 안에서 세린과 함께 있던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소율이 알아봤죠. 꽃집 알바생이었거든요. 소율이 가르쳤던 애. 꽃 손질법부터 리본 묶는 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줬던 애였어요. 알바생이 경찰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이 평소에 남편분한테 심하게 했어요. 전화 오면 소리 지르고 생활비 안 준다고 무시하고 알바하면서 다 봤거든요. 소율의 입이 벌어졌어요. 한마디도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그 알바생 밥까지 챙겨줬어요. 시험 기간엔 일찍 보내주고 월급도 한 번 밀린 적 없었죠. 그 애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건지 소율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알바생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소율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바닥만 보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세린이 뒤에서 그 애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자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어요. 배달 핑계로 밤늦게 들어온 적도 많았고요. 전 다 증언할 수 있어요. 돈이었어요. 세린이 알바생을 매수한 거였죠. 소율을 파렴치한 아내로 만들어 이혼 과실을 뒤집어 씌우려는 거였어요. 경찰은 양측 이야기를 다 들었다며 일단 민사 문제이니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율에게 지금 흥분 상태니 일단 이 자리를 떠나는 게 좋겠다고 권유 아닌 권유를 했죠. 소율이 자기 가게 앞에서 쫓겨나고 있었어요. 5년간 자기가 일군 공간 앞에서 이방인이 되어 있었죠. 가게 안에서 세린이 유리창 너머로 소율을 내려다봤어요. 팔짱을 끼고 비웃는 얼굴이었죠. 소율은 가게 앞 보도블록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도아가 메모에 적어준 변호사 번호가 있었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골 해남의 변호사가 서울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돈도 없고 증거도 없고 증인마저 적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소율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떨궜죠.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꽃집 앞 화단에 시든 카네이션 한 송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소율이 그걸 멍하니 바라봤죠. 자기가 직접 심었던 꽃이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벤츠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어요. 소율은 처음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경찰이 또 온 줄 알았거든요.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광이 나는 구두가 보도블록 위에 내려섰죠. 검은 정장에 은퇴 안경,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소율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죠. 한소율 씨 맞으시죠? 강도아 대표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소율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남자를 올려다봤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대한법률그룹 대표 변호사. 이름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전관 출신이라는 이력이 적혀 있었죠. 소율의 눈이 커졌어요. 해남의 변호사가 아니었거든요. 서울 최고의 로펌이었어요. 변호사가 소율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눈높이를 맞추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해남 고구마밭 망쳐놓은 값은 톡톡히 치르게 할 테니 소율 씨는 그저 뒤에 서서 구경만 하시라고요. 소율은 그 말을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고구마밭이라니. 이 와중에 그 이야기라니. 하지만 그 농담 같은 한마디에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졌어요. 해남에서 나가라고 했던 남자가 이 사람을 보낸 거였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파일이 나왔죠. 소율의 눈앞에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가출 신고서는 오늘 중으로 허위 신고로 고발 접수합니다. 정신과 기록도 위조 확인됐고요. 소율 씨의 인감 도장과 신분증 혹시 집에 두고 나오셨죠? 소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떠날 때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거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역시 그렇군요. 차병규 씨 측이 그걸 이용해서 대리권 위임장을 만들었습니다. 인감 도용이에요. 이것만으로도 형사 고소 사유가 됩니다. 소율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죠. 뭔가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꽃집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안에서 세린이 불안한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검은 벤츠와 정장 차림의 변호사. 예상 밖의 등장에 세린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내려갔어요. 변호사가 소율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시죠, 한소율 씨. 오늘부터 저희가 전부 맡겠습니다. 소율이 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었죠. 가게 안에 세린과 눈이 마주쳤어요. 처음이었어요. 소율이 세린을 내려다보는 게 유리문 너머로 세린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소율은 아직 몰랐어요. 이 변호사가 들고 온 서류 가방 안에 병규와 세린의 모든 거짓말을 한 방에 무너뜨릴 증거가 이미 들어있다는 걸요. 그리고 해남의 그 조용한 농부가 왜 이 싸움에 뛰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소율은 다시 한번 울게 될 거라는 걸요. 변호사의 이름은 권태식이었어요. 법조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검찰 출신의 재벌 소송 전문. 착수금만 수천만 원인 사람이 해남 고구마 농부의 전화 한 통에 소율에게 달려온 거였어요. 이 사람은 돈만 많다고 되는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누가 부탁했느냐를 더 보는 사람이었죠. 소율은 궁금했어요. 도화가 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변호사가 움직이는 건지. 하지만 물을 틈이 없었죠. 권 변호사는 이미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한 건 꽃집 원상복구 가처분 신청이었어요. 소율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5년치 세금 납부 기록까지. 1시간 만에 서류가 법원에 접수됐죠. 다음은 인감 도용건이었어요. 병규가 소율의 인감 도장을 이용해 대리권 위임장을 만든 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였거든요. 형사 고소장이 같은 날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권 변호사가 소율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 알바생한테 급여를 이체한 기록 있으세요? 소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달 통장으로 보냈거든요. 권 변호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좋습니다. 급여 이체 내역이 고용관계를 증명하고 소율 씨가 성실한 고용주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알바생의 허위 증언은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소율은 그제야 조금 숨이 쉬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게 있었죠. 변호사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도아 씨가 대체 누구예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건가요? 권 변호사가 잠시 멈칫했어요. 소율의 눈을 바라보더니 차 안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벤츠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권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 하나를 보여줬죠.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해남 출신 청년 사업가 강도아. 농업기술 스타트업으로 전남 최연소 100억 매출 달성. 소율의 눈이 커졌어요. 기사를 읽어 내려갔죠. 강도아 38. 해남 토박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글로벌 투자회사에서 일했어요. 30대 초반에 해남으로 돌아와 농업기술회사를 세웠죠. 고구마를 비롯한 지역 특산물의 유통과 수출을 혁신해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기사 하단에 짧은 문단이 하나 더 있었죠. 강도아 대표는 4년 전 아내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업 파트너였던 전 처측의 자산 탈취 시도를 경험한 바 있으며 이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해남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율의 손이 멈췄어요. 4년 전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을 빼앗길 뻔했던 남자. 그래서 서울을 떠나 해남 끝에 숨어든 남자. 소율과 똑같았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죠. 도아가 왜 그렇게 경계했는지, 왜 조용히 살려고 만든 곳이라고 했는지, 소율의 불행이 왜 불청객이었는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왜 차를 고쳐놓고 변호사까지 보내준 건지, 자기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내쫓으면서도 돕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였죠. 소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었죠. 권 변호사가 조용히 기다렸어요. 소율이 눈물을 닦을 때까지요. 한참 후 소율이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해야 할 게 뭐예요? 권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소율 씨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합니다. 이틀 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왔어요. 꽃집 원상복구 명령이었죠. 간판 철거와 세린의 즉시 퇴거까지. 법원 집행관이 꽃집에 도착했을 때 세린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세린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죠. 가게 안에 버티고 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가게는 병규 씨 재산이에요.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요. 권 변호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서류 한 장을 세린 앞에 펼쳤죠. 오세린 씨, 이건 소율 씨의 인감도장 도용에 대한 형사 고소장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차병규 씨 명의로 접수된 가출 신고서와 정신과 기록 위조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소율 씨가 해당 병원에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다는 병원 측 확인서도 첨부되어 있죠. 세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권 변호사가 세 번째 서류를 꺼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알바생 김하은 씨의 자필 진술 번복서입니다. 어젯밤 본인이 직접 찾아오셨더군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시면서 세린 씨에게 300만 원을 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자백하셨습니다. 세린의 무릎이 꺾였어요. 가게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 뒤에서 병규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선은 세린이 아니라 자기 핸드폰을 향하고 있었죠. 변호사한테 연락하려는 거였어요. 자기만 살겠다는 눈이었죠. 세린이 그 모습을 봤어요. 자기 뒤에서 함께 싸워줄 줄 알았던 남자가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세린의 입꼬리가 일그러졌어요. 자기가 이용했다고 생각했던 남자한테 역으로 버림받는 순간이었죠. 소율은 가게 밖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5년간 자기 자리였던 카운터, 자기가 심었던 화분들, 자기가 매일 닦았던 유리문, 전부 돌아오고 있었어요. 소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흘리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죠.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꽃집은 되찾았어요. 하지만 진짜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죠. 병규와 세린이 소율에게 한 짓,
불륜과 배신은 물론이고 인감 도용과 허위 신고, 증인 매수와 정신과 기록 위조까지 이 모든 걸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야 했어요. 그리고 소율은 알고 있었죠. 그 법정에 서는 순간 병규와 세리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소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율이 전화를 받았어요. 도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전 나가라고 했던 그 낮은 목소리가 꽃집 되찾았다고 들었어요. 잘 됐네요. 소율은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겨우 한마디를 꺼냈죠. 고구마 밭값은 어떻게 갚으면 되나요? 전화기 너머로 도아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듣는 웃음이었죠. 수학철에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그때 와서 도와주면 됩니다. 소율도 웃었어요. 오랜만이었죠. 진심으로 웃은 게요. 재판은 2달 후에 열렸어요.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이었죠. 소율은 일찍 도착해서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떨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2달 전 꽃집 앞 보도블록에 주저앉았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무릎에 힘이 없어서 앉은 거였고 지금은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였죠. 법정 문이 열렸어요. 소율이 들어서자 반대편에 병규와 세린이 앉아 있었죠. 병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양복을 입었지만 다림질도 안에 구겨져 있었죠. 눈밑이 거뭇했어요. 잠도 잘 못 자는 게 얼굴에 다 나와 있었죠. 세린은 달랐어요. 아직도 눈에 힘을 주고 있었거든요. 변호사와 뭔가를 속삭이며 마지막까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는 얼굴이었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권 변호사가 먼저 증거를 제출했죠. 첫 번째는 인감 도용건이었어요. 병규가 소율의 서랍에서 인감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빼돌린 정황, 대리권 위임장의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소율이 해당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감정서까지. 병규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필적이 다르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는 정신과 기록 위조였어요. 권 변호사가 병원 측 확인서를 읽었죠. 해당 병원에 한소율이라는 환자는 등록된 적이 없으며 진료 기록의 의사 서명이 실제 재직 의사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판사의 눈이 날카로워졌죠. 세 번째 증거가 나왔어요. 알바생 김하은의 자필 진술 번복서, 그리고 세린이 하은에게 300만 원을 이체한 계좌 내역이었죠. 날짜가 정확했어요. 하은이 경찰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한 바로 전날 밤이었거든요. 권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피고 오세리는 증인을 금전으로 매수하여 허위 증언을 유도했습니다. 이는 위증 교사에 해당하며 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세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옆에 앉은 변호사가 뭐라고 속삭였지만 세린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지막이었어요. 권 변호사가 소율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소율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판사 앞에 선 소율의 목소리는 처음에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첫 문장이 나오자 그 떨림은 곧 단단함으로 바뀌었죠. 저는 결혼 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꽃시장에 가서 꽃을 떼어오고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까지 배달을 뛰었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부족했으니까 제가 벌어야 했거든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그 시간에 옆집 여자와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혼 서류를 던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꽃집에만 빠져서 자기가 외로웠다고요. 소율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제가 새벽잠 줄여가며 이 가정을 지킨 게 죄가 되는 건가요? 성실하게 일한 아내가 게으른 남편보다 더 나쁜 사람인 건가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였어요. 저는 도망치듯 해남까지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 끝이라는 그 땅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제 가게 간판이 바뀌어 있었고, 제 앞치마를 다른 여자가 두르고 있었고, 제가 가르친 알바생이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소율이 병규를 바라봤어요. 5년간 함께한 남자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똑바로 봤죠. 저는 5년 동안 단 하루도 이 사람을 의심한 적 없었어요. 그게 제 잘못이라면 다시는 그런 잘못 안 하겠습니다. 병규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판결은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이혼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에서 꽃집은 소율의 단독 소유로 인정됐어요. 5년간의 세금 납부 기록과 사업자 등록 명의가 결정적이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병규에게는 사문서 위조와 허위 가출 신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였죠. 세린에게는 더 무거운 벌이 떨어졌어요. 위증 교사의 사기 미수, 정신과 기록 위조 공모까지 실형 2년이 확정됐죠. 법정에서 세린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병규는 세린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었죠. 법정을 나서는 병규의 뒷모습은 소율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던 그 당당한 남자의 그림자도 없었어요. 소율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죠. 울지 않았어요.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았어요. 판결이 나고 한 달 후였어요. 소율의 꽃집 앞에 검은 벤츠 한 대가 멈춰섰어요. 골목 주민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죠.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투박한 작업복은 아니었어요. 깔끔한 네이비 코트에 캐시미어 목도리. 하지만 햇볕에 그을린 넓은 어깨와 흙을 만지던 사람 특유의 거친 손은 여전했죠. 강도하였어요. 소율이 가게 안에서 뛰어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로. 손에는 장미가지를 쥐고 있었죠. 도아가 소율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소율도 웃었죠. 말은 필요 없었어요. 도아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소율이 되찾은 공간, 새로 들여놓은 화분들, 창가에 걸린 드라이플라워 리스, 그리고 카운터 위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구마 순이었죠. 해남 황토 고구마의 싹이 화분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도아가 그걸 보며 웃었어요. 소율이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죠. 해남 흙을 조금 가져왔거든요. 잘 자라더라고요. 도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수학철 약속 아직 유효한 거죠? 소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구마 밥값 아직 안 갚았으니까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어요. 꽃향기가 가게 밖까지 번지고 있었죠. 결혼기념일 전날 현관 바닥에 짓밟힌 카네이션조차 외면했던 남편 대신 고구마 밭에 처박힌 낯선 여자를 말없이 걷어준 남자가 있었어요. 세상이 전부 등을 돌릴 때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보내준 사람. 나가라면서도 차를 고쳐놓은 사람. 싸워야 한다면 연락하라고 쓴 사람. 소율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야 자기 인생을 다시 고르는 시작이라는 걸요. 꽃가게에는 물을 줘야 할 꽃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해남에는 수확철이 오고 있었죠. 소율이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가게 문을 열었어요. 유리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였죠. 몇 달 전과 같은 얼굴인데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울지 않는 눈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새벽마다 꽃시장을 뛰며 가정을 지켰던 소율이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뻔했죠. 성실하게 산 게 죄가 되고 열심히 일한 게 빌미가 되다니 참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율이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소율이가 혼자 일어선 게 아니었다는 거요. 세상이 전부적이 되어도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은 어딘가에 반드시 있어요. 그 손을 잡을 용기만 있다면요.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 6시 70대 할머니의 외로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 든든 배달 앱에는 늘 같은 메뉴, 혼밥 세트가 조용히 주문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 저녁만은 달랐습니다. 배달 대신 직접 찾아간 한식당 밥 짓는 하루에서 청년 사장님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할머니에게 손님이 아닌 가족의 자리를 안내하며 정성껏 코팅된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또박또박 적힌 단 2문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이 가게를 샀어요. 지금까지 혼자였던 할머니의 밥상은 이제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흔한 배달 리뷰가 한 할머니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기적 같은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애입니다. 올해 75이 됐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째가 되었네요.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더군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게 살고 있죠. 며느리도 일을 하니까 둘 다 저한테 자주 연락할 여유가 없어요. 섭섭하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냥 익숙해진 거죠.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드는 것에요. 하루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6시입니다. 밥을 차려야 하는 시간인데 혼자 먹을 밥을 만들 기운이 안 나더라고요. 국 하나 끓이려면 재료도 사야 하고 남는 건 또 버려야 하고 그게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배달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든든 배달이라는 앱이 있더군요. 아들이 제 폰에 깔아줬는데 처음엔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습니다. 동네에 밥 짓는 하루라는 작은 한식당이 있었어요. 거기 메뉴 중에 혼밥 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밥하고 국, 반찬 서너 가지가 딱 1인분씩 담겨오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양도 혼자 먹기엔 부담 없는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그 집 된장찌개가 남편이 끓여주던 맛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시켰습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저녁 6시만 되면 그 앱을 열었죠. 배달이 오면 텔레비전을 켜고 밥을 먹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런데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배달 앱에 리뷰를 쓰는 거예요. 원래는 별점만 주면 되는 건데 저는 거기에 자꾸 뭔가를 적게 되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된장찌개는 제 남편이 해주던 맛과 똑같네요. 하지만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 반은 남겼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따뜻한 국물이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30초 만에 끊기더군요. 바쁜가 봐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 좋았어요. 누가 읽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매일 그렇게 리뷰칸에 일기를 썼습니다. 사실 그게 저한테는 유일한 대화 상대였어요.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다가 밤에 리뷰 쓸 때만 뭔가를 꺼내놓게 되더라고요. 외롭다고 직접 말하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리뷰칸에는 쓸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저녁 6시는 여전히 쓸쓸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누군가가 제 리뷰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고 있었다는 걸요.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명절도 아닌데 웬일인가 싶었죠. 알고 보니 며느리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른 거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허둥지둥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냉장고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반찬통 몇 개, 유통기한 지난 두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을 둘러보다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괜히 머쓱해져서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눈에 싱크대 옆에 쌓인 게 보였나 봐요. 배달 용기들이었습니다. 설거지에서 말려둔 것들이 꽤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밥도 안 해 드시고 매일 이런 거 시켜 드세요? 몸에 안 좋아요. 조미료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외로우셔도 참고 운동이라도 좀 하셔야죠.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앞으로 해먹을게. 속으로는 서러웠습니다. 외로워도 참고 운동을 하라니요. 외로움이 운동으로 없어지는 거였으면 제가 왜 매일 밤 리뷰칸에 일기를 썼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었거든요. 아들 내외가 30분 만에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배달시키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결국 저는 또 앱을 열었습니다. 밥 짓는 하루를 누르고 혼밥 세트를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면 위에 알림이 하나 떴어요. 사장님이 제 리뷰에 댓글을 달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1년 넘게 리뷰를 썼는데 사장님이 댓글을 단 건 처음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밥 짓는 하루 사장입니다. 할머니께서 1년 동안 남겨주신 리뷰.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가 그걸 다 읽었다고요? 댓글은 계속됐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늘 저녁 6시에 시간 되시면 저희 가게로 직접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밥을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공짜로 대접해 드릴게요.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평생 공짜라니? 사기인가? 요즘 노인들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달콤한 말로 꼬셔서 돈 뜯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앱에 있는 사장님께 문의하기를 눌러서요. 사장님, 저는 돈이 별로 없는 할머니예요. 공짜라는 말씀은 왜 하시는 건가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할머니, 의심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할머니 입장이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접 만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시면 모든 걸 아시게 됩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지. 그런데 왜 이렇게 궁금하지? 결국 저는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에이, 그냥 가보자. 아니면 말고지 뭐.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6시에 집 밖을 나서는 거였어요. 골목길을 걸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밥 짓는 하루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1년 넘게 배달만 시켰지 직접 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간판이 보이더군요. 밥 짓는 하루. 손글씨로 정성껏 쓴 것 같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이 5-6개쯤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안에서 누군가 나오더라고요. 30 후반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인상이 참 순해 보였습니다. 혹시 이순의 할머니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청년이 환하게 웃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년이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청년이 저를 일반 테이블로 안내하지 않더라고요. 주방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저희 가족 자리예요. 손님은 여기 안 앉거든요. 오늘 할머니는 여기 앉으셔야 합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가족 자리라니요. 저는 이 청년을 오늘 처음 보는 건데요. 청년이 의자를 빼주길래 일단 앉았어요. 그러고는 청년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코팅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오래되어서 색이 많이 바랬더라고요. 할머니,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냄비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여자 주변으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요. 다들 밥그릇을 들고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저였거든요.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모르시겠어요? 청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봐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청년이 사진 속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맨 앞줄에 서 있는 깡마른 남자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작고 말라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저예요, 할머니. 저는 이안입니다. 30년 전 옹기 보육집에 있던 아이요. 옹기 보육집?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저는 남편이랑 작은 식당을 했어요. 동네에 보육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아이들이 늘 배를 고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보육원에 갔어요. 남은 재료로 국을 끓여서 아이들한테 나눠줬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남는 거 버리기 아까워서 한 일이었거든요. 2년쯤 그렇게 다녔나? 그러다 식당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았고 저도 보육원에 못 가게 됐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미역국 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8살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보육원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밥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넘어가지가 않았거든요. 청년의 눈가가 붉어지더군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할머니가 오셨어요.
커다란 냄비에 미역국을 가득 담아서요. 아이들한테 한 그릇씩 퍼주시면서 저한테도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 났어요. 밥을 안 먹는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구석에 혼자 앉아서 벽만 보고 있던 아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가 안 고프다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 앞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청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얘야, 밥은 먹어야 힘이 나. 힘이 있어야 나중에 좋은 일도 생기는 거야. 내가 맛있게 끓였으니까 한 숟가락만 먹어봐. 제가 그 말을 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숟가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따뜻한 게 목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살고 싶어졌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날 이후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도 누군가한테 따뜻한 밥을 해줘야겠다고요. 청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차렸어요. 이름도 밥 짓는 하루라고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그 밥상처럼 누군가한테 행복을 주는 식당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상한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별점은 항상 5점인데 내용은 늘 외롭고 쓸쓸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네요. 아들한테 전화가 안 와요. 청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주문자 이름이 이순애였어요. 저는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세상에 그 이름 가진 분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청년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접어서 간직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석 달 전에 이 리뷰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제가 쓴 리뷰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예전에 작은 식당을 했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국밥집을 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접었습니다. 그때 동네 보육원 아이들한테 가끔 밥을 해줬었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오늘따라 그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걸 썼었구나. 기억도 안 났어요. 그냥 외로워서 아무 생각 없이 쓴 글이었거든요. 할머니, 청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지금 할머니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30년 전에 남는 재료로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청년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저는 연신 코를 풀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벅찬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사실 할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계속. 보육원을 나오고 나서도 할머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름밖에 몰랐습니다. 청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보육원 나와서 혼자 살았습니다. 학교도 겨우 마치고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했어요. 식당 설거지, 공사판 막노동, 편의점 알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 작고 마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밥은 먹어야 힘이 나. 힘이 있어야 좋은 일도 생기는 거야. 그 말 믿고 버텼습니다. 청년이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10년 전에 작은 돈을 모아서 이 식당을 차렸어요.
은행 대출도 받고 아는 형한테 빌리기도 하고 정말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처음 3년은 적자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도 식당이 어려웠지만 보육원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의 눈가가 다시 붉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버텼어요. 언젠가 할머니를 만나면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한테 밥을 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라고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청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니요. 그런데 1년 전에 할머니 리뷰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구나 했습니다. 매일 같은 메뉴를 시키시길래요. 청년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리뷰 내용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네요. 아들한테 전화가 안 와요. 청년이 화면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썼던 리뷰들이 쭉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리뷰들을 매일 밤 읽었어요. 읽으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신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청년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석 달 전에 보육원 얘기가 나온 리뷰를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할머니더라고요. 청년이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큰 부자가 아닙니다. 이 작은 식당이 제 전부예요. 대출도 아직 다 못 갚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청년이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희 식당에 출근해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출근이요? 네, 주방 일을 도와주세요. 아침에 오셔서 저랑 같이 밥을 만들고, 점심때 손님들한테 밥을 내드리고, 식사 시간에는 저랑 같이 밥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75 먹은 할머니한테 일을 시키겠다고요? 할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힘든 일 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미역국 레시피 기억나세요? 30년 전에 보육원에서 해주셨던 그 미역국요. 저는 그 맛을 재현하려고 10년을 노력했는데 아직도 그때 그 맛이 안 나요. 청년이 눈물이 글썽이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미역국을 저희 식당 대표 메뉴로 만들어요. 순의 할머니 미역국이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급도 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요. 그리고 점심이랑 저녁은 제가 매일 차려드릴게요. 청년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한테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할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가족보다 더 큰 거예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이 청년이 저한테 가족이 되고 싶다고요? 저는 5년 동안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한 통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누군가랑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전에 미역국 한 그릇 퍼줬던 아이가 저한테 매일 밥을 같이 먹자고 하고 있었어요. 이한 씨,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요. 힘도 없고 아픈 데도 많고 언제 쓰러질지도 몰라요. 청년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프시면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힘드시면 쉬시면 돼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이 식당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저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왜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평생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버림받았고, 보육원에서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저한테 밥을 주셨어요.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는 살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제는 제가 그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구나. 당신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남편한테도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미역국 한 그릇 퍼줬던 아이가 저한테 그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한 씨, 고마워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이 늙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할게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30년 전 미역국 받아들던 아이의 얼굴과 겹쳐 보이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청년이 직접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는 저녁이었어요.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요? 국이 이렇게 따뜻했나요? 혼자 먹을 때는 몰랐습니다. 밥은 같이 먹어야 밥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밥 짓는 하루의 식구가 됐습니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할까 봐요. 엄마가 동네 식당에서 심심풀이로 일 좀 돕는다. 그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별 관심 없더라고요. 어머니 건강에 무리 안 가시면 뭐. 그게 대답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그게 서운하지 않더라고요. 매일 아침 8시에 식당에 갑니다. 1년 동안 배달만 시켰던 그 길을 이제는 2발로 걸어가요. 식당 문을 열면 이한이가 먼저 와 있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줘요. 저는 주방에서 국물 맛을 봐요. 간이 맞는지, 재료가 신선한지. 젊었을 때 식당하던 감각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이한이가 제 미역국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미역을 물에 충분히 불리고 참기름에 먼저 볶아서 고소한 맛을 내고 소고기 대신 조개를 넣으면 시원한 맛이 나요. 마지막에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한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10년 동안 이 맛을 못 냈어요. 똑같이 했는데 왜 이 맛이 안 났을까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건 손맛이야, 레시피가 아니라. 이한이가 고개를 갸웃거리길래 덧붙였습니다. 누군가한테 먹이고 싶은 마음. 그게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야. 이한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순애 할머니 미역국이 식당 대표 메뉴가 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미역국을 끓여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점심시간에는 손님들 밥 나르는 걸 도와요. 무거운 건 이한이가 다 하고 저는 그냥 반찬 리필하고 물 따라드리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님들이 저한테 말을 많이 걸어요. 어머니, 여기 오래 일하셨어요? 이 집 미역국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해요.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손님이 뜸해지면 이한이랑 둘이 밥을 먹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녁 6시는 제일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혼자 배달시켜서 혼자 먹고 리뷰 칸에 일기 쓰는 게 하루의 끝이었죠. 지금은 달라요. 이한이가 맞은편에 앉아 있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얘기해요. 할머니, 오늘 3번 테이블 손님이 미역국 3그릇 드셨어요. 어머, 그래. 속이 안 좋으신가 보다. 아니요, 그냥 맛있어서 그런 거래요. 별거 아닌 대화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건지 혼자 살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가끔 이한이가 저한테 물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해요. 행복하냐고? 글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한이가 웃어요. 할머니, 그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줄 잘 몰라요. 이 청년은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요? 요즘 식당에 단골이 많이 생겼어요.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자식들이 멀리 사는 분들, 그냥 외로워서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한테 말을 걸어요. 어르신, 오늘 뭐 드실래요? 국물이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내일도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분들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여요. 누군가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힘이 나나 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한이가 요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밥을 대접하는 거래요. 할머니, 30년 전에 할머니가 보육원에서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30년 전에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또 다른 씨앗을 뿌리려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한이한테 물었어요. 그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겠어? 이한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누군가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이제는 저도 줄 차례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이런 복을 받는 걸까? 그냥 남는 재료로 국 끓여서 퍼줬을 뿐인데, 그냥 배고파 보이는 아이한테 밥 먹으라고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게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일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어디론가 흘러갔다가 언젠가는 돌아오는구나.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돌아오는구나. 저는 이제 나이가 꽤 들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매일 아침 밥 짓는 하루에 출근하고 이한이랑 같이 밥을 만들고 손님들한테 밥을 내드리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어요. 그게 제 하루예요. 그게 제 행복이에요. 여러분이라면 30년 전에 베푼 작은 친절이 지금 이렇게 돌아온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우리 주변에도 아직 모르는 인연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댓글에 좋았어요 라고만 적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